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저자가 말 걸어온 질문이 즐겨찾기가 지향하는 가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룰루 밀러의 Why Fish Don't Exist인데요. 한국어판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되어 정재인 번역가에 의해 2021년 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룰루 밀러의 데뷔작인데 한국에서 벌써 28세가 발행되었네요. 이 책은 룰루 밀러의 자전적인 논픽션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는 저자가 끝끝내 찾으려 했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상담자인 제게 익숙한 가계도를 보면 과학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세 딸 중 막내가 룰루 밀러입니다. 과학자인 아버지는 인생에 의미는 없으며 혼돈이 유일한 지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그들이 중요한 것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고교를 자퇴한 큰언니는 강박과 불안이 높습니다. 둘째 언니는 사막으로 유학을 떠나고 저자는 16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인생에 의미를 두지 않는 허무주의자인 아버지에게 오히려 그런 철학이 인생을 살아가는 활력이 되었지만 자녀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던 아버지의 말은 저자에게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왔죠. 자살 시도에 대한 소문은 뱀처럼 냄새도 없이 학교에 퍼졌고 깨어난 후에는 립글로스를 사고 특별히 더 열심히 미소를 지으며 다음엔 꼭 제대로 해내리라 결심합니다. 이후 대학에 들어가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안식처를 찾은 느낌을 갖게 되었지만 본인의 실수로 헤어지고 나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감정을 소화하며 그 절박함의 여정 가운데 진실을 찾아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는데요. 책의 시작은 데이비드 조던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중간중간 본인의 이야기가 섞여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책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떻게 실패와 역경, 정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험에 평생을 바쳐 흥미를 유지했는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는데 형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기에 수집에 의해 그 고통을 달래며 무한한 힘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다른 강박과 마찬가지로 수집 습관이 신다는 일에서 파멸적인 일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저장 강박 사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죠. 처음에는 데이비드도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페니키스 섬에 발을 들인 이후 루이 아가씨가 말한 책이 아닌 자연을 공부하라는 텍스트를 종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신의 생각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분류학자의 직업은 창조주의 생각들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영향을 받은 루이 아가씨는 구조의 복잡성이나 단순성 또는 주변 세계와 관계 맺는 특징 같은 것을 생물의 객관적인 척도라고 믿고 생물을 그 척도를 사용해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무언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데이비드가 발견한 물고기는 실제 그 지역의 원주민 아이들이 발견해 가져다 주는 것이 많았고 노예들을 이용해 수집해온 물고기들을 그는 이름만 붙여 나갔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의 삶에 희열을 가져다 주었죠. 데이비드의 재능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이후 무한한 에너지로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있었고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없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자인 룰루 밀러는 그건 혼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혼돈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데이비드의 특성이 만나 루이 아가씨의 먹구름을 큰 비가 되어 내리게 하기 때문이죠. 홀로코스트의 만행이 일어난 배경에 우생학이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데이비드가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부적합자, 열등한 자를 파멸해야 하고 인류의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치들을 몰살하도록 권고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가난, 게으름, 새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모두 혈통의 문제라는 거죠. 다윈조차 종의 기원에서 동질성 같은 것은 사형 선고이며 위험한 것은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임을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캘리포니아에서 1919년부터 1952년까지 불임화 수술을 받은 사람은 거의 2만 명이고, 미국 정부는 1970년대 초반에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2,500명 이상을 강제로 불임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범죄가 혈통의 문제이며 칼로 잘라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우생학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던 데이비드 조던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멘토였던 루이 아가씨가 데이비드에게 자연 속에 사다리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 놓았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혼돈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데이비드는 형의 죽음 등 시련을 겪으며 더욱더 자기 기만에 의존했고, 점차로 자기 기만과 단호함이 강화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채워가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늪을 빛나는 질서로 바꾸어서 인간을 꼭대기에 두는 단 하나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윈은 우리가 보는 사다리의 층들은 진리라기보다는 편리함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이르러 계숙윤이라는 분의 글과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발견하게 된 저자는 분기학자들을 통해 데이비드가 평생을 바쳤던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도달합니다. 일단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면 더 이상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연민을 느끼면서 어류라는 경멸적인 단어는 우리의 상상 속 사다리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자는 마치 실제 세계가 커튼에 가려져 있는데 우리는 커튼에 그려진 동물 모양의 패턴을 보면서 분류하려 하고 있다는 것 같은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물고기라는 단순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잡초 안에 약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얕잡아 봤던 사람들 속에 구원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부적합자로 판정받은 사람 안에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합니다.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시각은 우리에게 더 넓은 세계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세계가 조금 더 확장되시나요? 이 책에서 건네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위험한 사다리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